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옐로우. 하늘. 하늘. 옐로우 올 뻔했는데 네. 오해받을 뻔했네. 이야, 이렇게 깔까지 색깔까지 맞춤해가지고 오시는 네. 이 선후배 기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현안이 많은 나라에서 산다는 것도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 특파원들이 한국을 떠날 수가 없다.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자기네 유럽 같은 데 가면 뉴스가 없는데 한국은 이렇게 굉장히 막 근데 저는 불쾌했어요. 뭐 남의 나라 불행을 가지고 저렇게 기사 욕심을 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최근 그렇다. 대한민국에 너무 현안이 많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 취재 편의점은 해외 교민들이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전히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 독일,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폴, 영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프랑스, 브라질, 대만, 멕시코, 인도, 러시아, 아르헨티나, 라오스, 이탈리아, 괌, 스페인, 스위스, 폴란드, 미얀마,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네덜란드, 헝가리, 이라크, 오스트리아, 몽골, 스웨덴, 과테말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키르기스탄, 칠레, 네팔, 페루. 와, 네. 대박이네요. 야, 무슨 진짜. 뭐 구름합을 3개 여행하는 줄 알았네 지금. 네.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어떤 분 보니까 도쿄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네, 전 세계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간대도 다르고 어느 나라에서는 또 새벽에 밤중에 또 저녁에 퇴근길에 이렇게 들으실 텐데 어쨌든 세계 각국에서 시카고요. 시카고에서 지금 바나나 우유님께서 대프리카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보고 계시는 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발품 팔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의 속속들이 시원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사인도 경향신문도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다만 저희는 조사해서 말씀드린다는 근데 거.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보는 게 굉장히 놀랍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네. 각국 공간에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이게. 각국 공간에서도 보시죠. 네. 외교 공간에서도 보시고 또 해외 교민들께서도 보시고 사실 저도 유튜브가 안 되는 나라에 좀 살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유튜브 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려면 다 VPN을 깔아야 돼요. 가상 접속망. 그렇죠. 가상 네. 접속망을 통해서 유튜브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중국에 있는 모든 통신망이 끊깁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계좌나 이런 게 안 돼요. 하나를 선택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VPN 그렇죠. 다 아웃이 되고 또 그 VPN을 꺼야만 또 중국 통신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그런 나라들 아마 러시아는 어떨지 러시아는 될 걸요. 유튜브는 러시아는 될 것 같고 중국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는 게 힘들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인증 댓글을 아직 조금 그렇구나. 중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제중 동포 여러분. 보시지만 댓글을 못 다는 상황이실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지금 필리핀이고요. 여기 필리핀입니다. 지금 8시예요. 전역할 싱가포르에서 보고 계시다는 분도 계십니다. 시드니, 미국. 시드니, 미국, 일본, 청주, 평택, 공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역할 시간에, 전역하시면서 보시나요? 갑자기 저녁 메뉴가. 저도 윤 대통령처럼 메뉴가,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시다가 옵니다. 기시다가. 윤 대통령과 회포를 풀고 싶다. 6일, 7일. 일정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원래 1박 2일 이야기가 네. 나왔기 네. 때문에 이제 1박 2일 왔다 가는 것으로 사실상 기시다 총리의 일정들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시다 총리가 원래 외교부 장관을 오래 했던 인사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마무리 인사로서의 치적을 이제 아마 한국에서 하고 싶어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와가지고는 사전 교류 제도라고 해가지고 아마 비자 관련된 뭐 물론 지금 일본과는 무비자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드나듦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이 보면 12번째 정상회담이거든요. 그 양국 정상이 이렇게 많이 만난 적이 있었는가? 과거에 전례 없는 만남인 것이 맞고 실제로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중요한 그 징표로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시점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오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뭔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본 내 쌓은 업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싶은 고별 만찬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기시다 이번 방안이 득이 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 사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일 관계, 특히 일본을 둘러싼 역사관의 문제를 두고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이라든가 뉴라이트 인사들의 역사학계 진출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발이 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일본과 최근에 체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사도광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강제징용의 흔적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적인 반발과 국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는 그 업적이라 생각할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업적이라고 칭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부분들을 견인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제 그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에 중일마 발언으로 국민적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여론의 악화가 또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 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시청자분들께서 전 세계에서 왜 취재 편의점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함께 하실까요? 예, 지금 국가 돌아가는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위기감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어봐. 좀 들어봐야 되겠어. 라디오 좀 들어봐야 되겠어.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KBS 9시 뉴스 보다 껐어요. 세상에 국군의 날 휴일됐다는 게 1번 뉴스고 국군의 날이 어떻게 해서 창설됐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KBS 9시 뉴스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 연휴다. 이거를 1번 메인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 취재 편의점 안 봐서 되겠습니까? 안 보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어제 국회 운영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네. 후보자. 네. 그분은 세상에 어떡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인사들이 정말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갱신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기록 갱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최악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보수 개신교 중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 중에서 과학을 부인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창조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창조론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통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후 위기를 부인하고 지구가 네.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극단에 가 있는 보수 개신교 분들이신데요. 네. 그런 분들이 하는 주장의 연장이 이제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주 이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학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실 거면 혼자 교회에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공직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기본값을,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기본값을 넘어갔다. 심각한 인사인데 너무 화제가 안 돼서 솔직히 좀 예. 답답하긴 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의 문제고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에요. 인권. 그리고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공산혁명이 된다. 예, 그런 주장을 했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친일과 관련해서도 뉴라이트 아니고 무슨 라이트? 라고까지 이제 주장, 니혼진 라이트, 니폰 네. 라이트 막 예. 이런 것까지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을 막 앉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거기다 계엄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쭉 다룰 주제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거 모든 매스미디어 특히 그 좀 제대로 된
똑바로 된 발언을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매체들의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창호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논란이 됐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라든가 일본 문제 관련된 부분인데 건국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 저서에서도 1948년으로 보는 시각을 표출한 바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뉴라이트 역사관 아닙니까?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작이라고 인정은 할지언정 완성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시점인데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비화 발전이 되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의 조선인들의 국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뉴라이트라는 거를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뭔가 그들의 사관과 동조할 수 있는 역사적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또 한 번 우려되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하나 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안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짓말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후보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과거에 헌법재판관 출신이거든요. 네.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외 출장을 갈 때 이제 배우자를 동반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청문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출입국 기록들을 가져가가지고 동반 출입한 거 맞지 않냐 했더니 네. 그 뒤늦게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보도가 나는데요. 말 바꾼 정도가 아니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네.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청문회를 앞서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더 좀 세게 지적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그다음에 그 이를테면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각자 뭐 신념도 있고 판단도 하고 할 수 있고 또 종교에 따라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공직자가 해야 되는 최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안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한의 상식을 넘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 어떤 후보자도 이렇게까지는 네. 말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런 말 하는 게 괜찮은가 봐요. 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사실 인권이라는 기관의 존립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안창호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적격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2001년에 출범한 이래 인권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추진을 네. 해왔고 어떻게 보면 중후기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하간 차별금지법의 입법 제정 필요성들을 피력했던 기관인데 그런 기관의 기관장이 그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위가 쌓은 역사적 공적과 직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야 사적인 생각과 공적인 기관장으로서의 업무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소신처럼 오랜 기간 피력해온 얘기들을 기관장이 된 다음에 바꾼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는 어떤 면에서 일관된데요. 노동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방송의 독립을 부인하는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인권을 부인하는 인권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인권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바꿔가지고 어떤 인권의 기조에 발맞춰서 무언가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 열심히 응원하고 뭐 정부가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고 맡기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의 인사나 정책이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대한 언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한 미디어들이 하는 얘기를 함께 여러분들께서 경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비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2살 아기가 일산 동구에 살고 있는 28개월짜리 여자 아기가 열경련 증상으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2군데인가요? 돌아다니다가 뺑뺑이를 돌다가 안 돼서 인천까지 갔습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약물 치료로 경련은 멈췄지만 뇌 손상 때문에 지금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라는 겁니다. 28개월짜리 두 돌 된 아기가. 그다음에 지난달 28일에 국방홍보원 신청사, 이 용산이에요. 대통령실 주변입니다.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4m 높이에서 추락을 했는데
병원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구로에 있는 고대병원에 가서 1시간 12분 만에 응급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 안 돼가지고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가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지금요. 또 있어요. 예, 안약인 줄 알고 순간 있어요? 접착제를 눈에 넣었던 남성이 응급실 20곳을 돌다가 퇴짜 맞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내려가지고 응급실 걸어가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국가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좀 끔찍함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설명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응급실 운영에는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들어오는 사건 사고 소식 자체가 붕괴의 조짐이 아니고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단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면 뭐 합니까? 의무의학과 교수는 있어서 단순한 처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후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또 추시로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거는 당사자인 의사지결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지적했던 상황인데 더 심각해졌고 사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추석 이후가 큰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맹장이 터져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거 중증 아니니까 돌려보냈다 이런 장면을 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이게 응급실이 중요한 게 응급실도 중요하지만 응급실은 뭐냐면 빨리빨리 조치해서 이거를 그 전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흉부외과로 보내고 신경외과로 보내고 막 등등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의사들이 없어서 수술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뭐 뇌경색, 가스 중독 환자들은 몰려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심정지만 수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신규는 받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심정지 정도 상황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국가가 어디 있냐. 뭐 사실 이게 뭐 전쟁통에 뭐 전쟁통에도 병원은 돌아갑니다. 전쟁통에도 병원은 돌아가고요. 전쟁통에도 학교는 열어야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있다면. 근데 지금 병원이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병원 좀 가보세요. 현장에 좀 가보세요. 그러니까 신문 좀 보세요. 오늘자 이제 이게 기사를 다 신문에 보면은 나온 일입니다, 맞아요. 대통령님. 그래서 오늘자 기사들을 보면 상당수의 언론이 르포라고 하죠 보통. 맞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병원 그 권역 응급의료 센터 쉽게 얘기하면은 응급처치를 받는 권역에서 최종 심판자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거기 고병석 교수 이제 그 상황을 보여줬는데 휴대전화가 5분 10분마다 올리는데 다 119 구급대원이나 다른 병원 관계자들 전화한 거예요. 근데 병원 간 전화는 어렵다. 그리고 상태가 중증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만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묘사가 잘 돼 있거든요. 응급의료 현장이 이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 한겨레 신문도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산소 지금 또 벌초해야 돼요. 네, 그렇죠. 추석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벌초 시즌인데 이제 산소에 벌초하러 갔겠죠. 50대 지금 또 말벌이 위험합니다. 지금 동네마다 말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기후변화 기후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도 막 말벌이 집 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출동하고 이렇게 있어요. 119들이 너무 진짜 제가 소방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영웅이죠. 이분들이 119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벌쏘임 사고로 12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인수 차관이죠. 박민수. 박민수 차관이 그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적절히 응급 대응이 안 된 건지 확인을 하고 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의학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아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각자 도생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들이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좀 고집을 꺾고 국민 생명을 담보해서 제발 아까 게임하듯이 정치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의사 집단들 문제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까지 끌고 가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의사들의 파업 명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목숨 담보해가지고는 정부와 의사 집단이 이렇게까지 갈등할 문제인가? 죽어나는 건 국민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도 대통령의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읊을 게 아니라 대통령 용산을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롯이 국민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 이야기하고 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야당만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당 안에서도 이음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연찬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오시진 않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런 성토가 있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 이제 그 성모병원 그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 가가지고 응급센터 상황을 또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장하는 게 결국은 의대 중원 문제를 유연하게 풀고 의사들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일단은 국민적 그 생명이라든가 아픔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방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제는 좀 이렇게 옥이나 아집을 버리고 열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리니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친정엄마 갑상선에 혹이 너무 많고 모양 안 좋은 게 5개는 돼서 이거 무조건 빨리 큰 병원 가라고 했는데 첫 진료만 1달 반 이상 걸리고 검사 예약은 또 따로래요. 이러다 악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급병원 아닌 곳에서 초음파라도 다시 봐보고 싶은데 그조차도 의사가 없어서 초음파도 안 되는 병원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나라 된 거예요? 네, 어린 아이가 지금 예. 손가락을 베어가지고는 어젯밤에도 병원을 전전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도 아침에 아까 보고 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 지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네, 손가락 접합에도 맞아요. 손이 몇 천만 불이 든다 이런 맞습니다. 식이었는데 문득 그 보도를 보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들이 생기던데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붕괴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주는 좀 절망감이 아주 크고요. 대통령이 지금 본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앞에서 성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의 지적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의 지적도 소음이라고 여기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큰 어떤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으로 가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어떤 단기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고통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지금 단순히 누군가들과 싸워가지고 맞서서 어떤 성과를 남긴다라는 생각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좀 누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좀 살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 외국인 전용 병원 이런 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이 미국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갑니다. 보통의 이제 이 인민들 거기 런민이라고 하는데 네. 못 가요. 못 가고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료 시설이 굉장히 낙후해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한국에 옵니다. 의료 관광 많이 와요. 그리고 해외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옵니다. 제외 동포들이.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문제 없다. 현장에 가봐라라고 했는데 현장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오늘 신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정말 발로 뛰어가지고요. 르포는 발로 뛰어서 쓰는 현장 네. 기사거든요. 발로 뛰어서 쓴 거니까 제발 신문 좀 대통령 보시고 예, 상황이 어떤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 생일이었어요? 그제였던 것으로 알고 그제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외국의 인사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면서 네. 이제 뭐 꽃을 주고받고 그리고는 뭐 떡볶이 같은 어떤 메뉴들을 내놨다 이런 보도자를 내놨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김건희 여사가 잊지 못할 감동적인 생일이었다. 미국 상원의원단과 만찬을 예. 했다. 9월 2일 저녁 아마 개원식
빠지고 또 그 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것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원식은 빠지고 미국 상원의원단 불러서 밥 먹고 파티한 네.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일정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낮 시간에는 그런 걸 가지 않고 저녁에는 외교 일정을 하면서 그 부부 사이의 화기애애한 모습들을 노출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감각이 많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 여러 차례 지적하긴 했지만 참 그 보도 자료를 보면서도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 병원 뺑뺑이 돌다가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돌아가시고 막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대통령 내외는 상춘제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네, 이제 물론 뭐 필요한 일정이긴 할 텐데요. 아니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예. 외교 일정은 필요하지만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안 가시고 그 시간대에 이런 그 행사를 했다면 이건 좀 조율할 수 있잖아요. 예. 좀 피해서 할 수 있죠. 국민 보시기에 좋지 않죠. 예.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생은 도탕에 빠져 있는데 도통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뭐 물론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한미 동맹에 굳건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방 상원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특히나 국민적 여론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과 맞물렸을 때 굳이 여사를 이런 식으로 노출해가지고는 어떤 생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그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체감을 한다면 이런 기획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응급실 상황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추석 때부터 응급실의 경증 환자는 자기 부담금이 90%로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그 장윤선 선배가 누차 말씀해 주셨지만은 추석 연휴가 되면은 응급 의료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점을 찍게 됩니다. 평시보다 1.2에서 1.5배 환자가 늘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에요. 어떤 거냐? 연휴에 4,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선 병원에서 만약에 진료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건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사가 없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문만 열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풍부해야지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의 비율을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대학병원 굳이 안 가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 느끼는 온도차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응급의사학회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근무 수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24시간 근무를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말만 한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뭐냐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조롱하듯이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 응급진료 이용은 02800-7070으로 해달 이런 그러니까 정말로 칠소가 나오는 대응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보 보수 정권을 이제 교차하면서 맡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능하게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 어제 시장에 또 갔어요. 네, 어제 물가 점검 차원이라고 합니다.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를 참 좋아하셔. 예. 지난번에도 양재동 하나로마트 가서 대파 875 이거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해서 난리가 났었고 총선을 대패해서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전혀 이게 현실 인식이 뭐 안 돼 있다. 오늘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가서는 또 배추값 점검을 세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한우 이야기도 했었고 예, 미역국 끓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역국 끓일 때는 살짝 기름이 있는 게 네, 맞아요. 맛있다. 예.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주부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를 미리 좀 양념을 해야 돼. 네. 네, 간장과 참기름 좀 살짝 양념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푹 끓이면 네, 네. 하고 그냥 레시피를 또 알려주시네요. 네. 또 윤 대통령 레시피가 있으면 또 장윤선 레시피도 있다. 간장을 좀 양념하라. 네, 간장을 좀 양념을 해서 미리 네. 조금 살짝 재워놨다가 하면 훨씬 맛있다.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단
지금요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4.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금치가 62.5%, 상추가 41.4%, 호박이 48.6%, 배추가 27.6%. 살겠습니까? 게다가 추석 다가오고 있는 난 추석이 상황이라서요. 예. 아니 뭐 어떻게 장을 봐야 돼요. 나 마트 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올해도 잡채에는 시금치는 못 넣어. 얘들아 시금치 없다. 부추 먹자.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이는 비슷해요. 그 가게마다 이게 수입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지혜를 짜서 추석 명절 보내야 되는데 또 애들 용돈도 줘야 되죠. 올해 조카 대학 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예? 그것도 해야 되죠. 또 용돈도 좀 어머님들 드려야 되죠. 뭐 그래도 어떻게 뭐라도 해야 돼. 식구들 왔으니까 밥은 먹어야 돼. 네네. 장은 또 봐서 해야 되는데. 하나로마트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두가 안 예, 난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아마 좀 이게 괜찮아진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은행발 이야기들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는 뭐 괜찮다 이런 보도들이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부동산 정책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못 하고 있고 되게 애매하다. 오히려 역으로 그런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하지만 장윤선 진행자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사람들의 손에 닿는 민생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최근에 프랜차이즈 집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 어떤 자영업자들이 위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의 핵심 이제 기반이었던 자영업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좀 그래도 받쳐주고 있던 분들이었는데 확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정말 민생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경제지표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답답하고 무엇을 대통령이 알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시민들이 자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댓글에 보니까 배추 한 망에 3만 원 주고 샀어요. 아유. 배추 한 폭이 2만 원 라떼님 말씀 주셨고요. 부추도 비싸요. 아이고 부추도 못 넣겠네. 큰일 났네 이거. 예, 그다음에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라고 자영업이 하시고, 예, 무가 한 박스에 4만 원입니다. 유유하셨고요. 얼갈이 배추 한 단에 6,980원 주고 샀습니다. 주부 장윤선 상상이 안 돼. 워낙 바쁘게 사셔서 복구하니 제가 방송 끝나면 집에 가서 밥합니다. 밥해야 돼요. 애들 밥은 먹여야 되고. 일상의 감각을 또 가지면서 아니, 취재를 하시는. 예, 제가 마트에 취재하러 가요. 네. 그리고 마트에 계시는 분들께도 여쭤봐요. 지난주에 토마토가 9,800원 정도 했는데 이번 주에 왜 18,000원이나 됐어요? 했더니 고객님 요새 토마토가 잘 안 나와. 요새 안 나오는 시즌이라 좀 비싸요. 근데 진짜 요새 방울토마토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 기후위기 비쌀 때는 때문에 좀못 먹어요. 예. 배추값도 엄청 그러니까요. 올랐다고. 아니 그럼에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 마트를 가서 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사과 배 가격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네. 아직 사과 배 가격이 높다고 인정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더 풀어가지고 가격을 내릴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뭐 사실은 정부가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비축 물량 푼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 현장에 그 전해질 때는, 전해질 네. 때는 추석 끝난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뭘 빨리빨리 해라 일을. 너무 한국 사람들은 뭘 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얘기해 갖고 하면 이게 현장에 언제 내려오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많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배가 알뜰배 같은 컨셉이 있더만요. 알뜰배 컨셉이 있어요. 요거는 좀 저렴해요. 그런데 그 선물용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너무 비싸. 아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물가가 비쌀 때는 좀 소박하게 또 엄마들이 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도 굶기진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들이 알아서 밥상 아주 맛있게 차려드릴 테니까 걱정은 마시고 그렇습니다. 대파 시즌 2 찍을 기세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점심 먹는 거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9년째 운영 중인데 물가를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장 보고 있어요. 어느 반찬 가게인지 사 먹어야겠다. 편의점을 구독하시는 편의점 반찬 가게 구독할 때, 훌륭하십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우리 점심도 좀 넉넉하게 사 먹고 끝난 다음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이제 가을 오늘은 다시 더워졌지만 가을 되면 좀 그 동네 한 바퀴 맞아요. 산책도 할 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민주화 운동도 하고 촛불혁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토대를 지켜오고 또 좋은 나라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이거를 허물어버리네. 이야. 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물가와 건강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경제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이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언제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의료 붕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공포 실제로 안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안 아픈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성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너졌다. 그리고는 일상을 또 다르게 받쳐주는 하나의 것이 이제 경제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 버티는 상황에서 무언가 하나 물가가 치솟는다라고 하면 사실 내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취재 편의점 50만 구독 달성했잖아요. 네. 근데 광고가 저희 착한 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희도 이제 느끼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네. 어려웠고 지금 꽁꽁 그렇습니다. 얼어붙고 있는지 예. 심지어 내년은 더 어렵다 이런 말들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잘 그래서- 버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네. 여러분 이제 아프지 마시고 또 다치지 마시고 네. 버티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머니 살려야 사정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네. 정구환 TV님이 네. 2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취재 편의점 화이팅입니다. 네. 하트 표시까지 3개나 담아가지고 아이고, 예, 정관 보냈습니다. TV님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어제 그래서 이제 광고주 분들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쭉 돌렸어요. 이제 편의점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합니다. 전방위로 뛰고 있습니다. 산소인맥 내가 네. 마시겠다. 이제 뭐 이런 전환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네. 식당에 왜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 사람이 좀 있고 북적북적하고 또 회식도 하고 이래야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안 되지만 뭐 이래야 좀 이렇게 뭔가 선순환되는 경제 구조가 생기는데 식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대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경제가 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빚내서 살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어렵고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진짜 텅텅 비어 있어요. 예. 네. 아예 이제 렌트 이렇게 붙여놓고 대통령이 임대. 이게 지금 예. 외국인들 불러다 파티할 때입니까? 그거 다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 병원을 못 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는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휴, 네. 장지연 선생님의 시리아 방송 자꾸 생각이 납니다. 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정치권의 계엄령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취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은지 기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계엄령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처음 꺼냈다.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2달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모 인사에게도 한 달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좀 걱정과 불안을 이야기를 꺼내더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 좀 물어봤더니 민주당 지도부 당시에 이제 모 인사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걱정과 우려를 꺼낸 지 좀 몇 개월 됐다라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표 주변에서는 계속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이제 괴담 선동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야당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판이 온 이후에 그렇죠. 예. 이 장악력들에 대한 걱정들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이 더 이 비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제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라는 게 뭐 사실은 공공연하게 전해졌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점에 계엄에 대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느냐 상황적 맥락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아까 얘기했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선이 되겠지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서 최측근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는데 기본적으로 계엄이라는 건 두 종류거든요. 하나라는 것은 경비 계엄이라고 해서 군이 치안을 강화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로 가서 언론 출판 집회 자유를 다 제약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 계엄사령관을 추천한다거나 계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효용의 문제라든가 프로토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행력을 갖추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오고 장관이 될 경우에 그런 일이 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 통칭해서 말하면은 지금 이게 탄핵의 빌드업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계엄이라는 게. 반대로 야당도 정부나 여당을 신뢰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계엄을 할 거라는 위기감을 정말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여든 야든 간에 대통령실이든 간에 서로를 못 믿는 정치의 불신과 실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간극을 메울 노력들을 우리 여의도에서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탄핵과 계엄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핵심은 저는 반국가 세력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 예, 예. 대통령이 끊임없이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을 지목을 하면서 야당과 만나지 않고 기시다하고 12번을 만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고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범죄자하고 안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 재판 뭐 이제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뭐 얼마나 드러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야당 대표를 뽑아 올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러면 최소한 존중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러저러한 설명이 있다. 야당 대표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 먼저 자기들끼리 논의해라. 그리고 개원식도 오지 않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무시고 직무유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원식 문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입법, 행정, 사법의 3륜이라는 걸 우리 국가의 대체계입니다. 그 체계 안에서 당연히 행정부는 입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입법부의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선출한 겁니다. 대통령만 국민이 뽑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대 국회 개원식을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대통령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삼권 분립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처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화하고 풀어야 된다. 영수회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의료 현장의 문제도 그렇고 민생 물가고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국회의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표가 정부의 수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고 비정상적이라 간주하고 대화의 행위자,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라,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라고 했을 때 저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의 입틀막해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듣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이고 그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를 좀 듣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네. 이런 성찰적 자세를 갖고 변화해야 돼. 그래야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화를 계속 내고 내가 뭘 잘못해서 당신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나는 옳고 너희는 다 틀리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 불참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국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제일
많이 안타까워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처지가 어떤 겁니까? 엉거주춤이죠. 엉거주춤입니까? 네, 국민일보 칼럼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알리바이 정치하고 있다. 난 이거 했어라고 이야기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무언가를 바꾸거나 이렇게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당 출입 기자의 칼럼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알리바이만 쌓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각세워서 소위 말하는 별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이제 의료 대란 이슈도 사실 꺼내 들었다가 지금 또 그냥 조용히 응급실 갔다고 끝나버린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 또 뭐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길에서 앞으로 소위 말하는 황교안의 길이나 안철수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네. 폴더각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네. 자신감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보이죠. 이 국면에서는 예를 들면은 의대 정원 그 유예안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2026학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국 백혈병 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소속된 네.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가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 2026학년도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병의원 직역에 있는 의사 직역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 단체도 이 해법에 대한 모색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좀 더 결기 있게 치고 나가도 되는 겁니다. 국회도 자기 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런 중요한 호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네. 손 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다가 최혜병 네.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제3자 특검법안을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의 룸은 분명히 열어놨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은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참지 않았죠. 그리고 그 분명히 야당의 비토권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랑 협상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한동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자기 정치를 할 때만 온전하게 정치인으로서 인정받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알리바이에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처지에서도. 네. 네. 그 40분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그 40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언젠가 나올까요? 예, 어제 잠깐 한동훈 대표가 구미 가서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반도체만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이제 했다. 이재명 대표 나눴다라고 하는 예, 것인데요. 예. 공개 발언에서 나온 바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40분 그때 나왔던 말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사실 신뢰관계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내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인의 경험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아마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던 때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아주 길게 읽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이렇게 40분 동안 내밀하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게 정치이니까요. 아마 그 40분에서 정말 깊은 이야기가 나오긴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보면은 일주일 내에 이재용의 예언. 일주일 내에 네. 그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그 또 따로 만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것 같다. 이거 야, 이거 단독이다. 예언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고 이거 그 취재 제가 아닌가요? 취재를 한 게 전혀 아니고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40분의 의미라는 것들을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이 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랑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유의미한 대화였다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만나는 관계지만 비공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만나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얘기로 보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취재의 결과물은 분명 아닙니다. 과도한 해석은 삼가시고 네. 제 촉인데 아마도 네. 추석 전에 두 사람이 다른 식의 만남을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언론에 그런 내용이 보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본다 이런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촉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가능성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넓은 테이블을 앞두고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너스레를 떨었다는 거잖아요. 뭐 아니 너무 멀어서 멱살도 기분 나빠도 못 잡겠다. 멱살도 네. 못 잡겠네라고 하고 뭐 이제 그 회담이 끝나고 40분간 이제 합의서 작성하러 쓰는 동안? 신부진들이 네. 나가는 동안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 열고 들어왔더니 두 분이 웃고 있더라. 웃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빡친 거죠. 용산을 예, 의미하시는 이런 거 아닌가. 한 명만 아니고 두 명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둘이 빡쳤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둘이 한 세트예요.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말씀 주신 대로 경북 구미를 찾아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여론조사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과 해석이 나오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까? 네, 보통 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대통령과 그 당 지지율이 디커플링 되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민주당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낮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나왔던 바가 있거든요. 이거 네네. 왜 이러냐라는 예. 식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커플링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보수 코어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는 못 만났었는데 이번에 좀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이긴 합니다. 다만 하나의 좀 실수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반도체의 시작이 구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미를 좀 띄워주는 듯한 네.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같이 동행했던 고동진 의원이 기흥이다라고 바로 잡아줬다고 봅니다. 네, 약간 모양새가 구겨지긴 했다.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TK행을 선택한 것이 지금 순간에서 유효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가라는 해석은 또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선취하려는 그 계층은 어떤 거냐면 중수청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도나 수도권 청년층의 의사를 본인을 주변으로 모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TK 구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어르고 설득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확장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술한 대로 중수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행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또 가두고 조바심이 나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자기 다음을 찾는 그 행보라고 한다면은 이런 행보보다는 이런 행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수도권에 집중되고 청년들을 만나고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민주당의 태도가 그나마 좀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갈등만 해가지고는 해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국면을 이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 손 잡고 이 산을 넘어야 된다. 뭐 좌우 합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극단적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뭐 하면 안 된다, 비판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위기에서 지금 너무 극단적이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배추 점검할 게 아니라 정말 병원 점검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물론 배추도 중요합니다. 뭐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치찌개 사랑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배추는 사람은 살려야죠. 네, 네,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맨날 저출생 하면서 아이 낳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눠온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돌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저출생하고 애를 낳으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책이 이게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아이 둘 낳아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키워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 아마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특히 제가 이상하게 이 시어머님들, 친정엄마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 축에서 인기가 많으신 거 굉장한 경쟁력 아니십니까? 70대, 예. 60대, 예, 어머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정말 이런 게 우리가 정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주면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완비된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기이한 지시들이 오니까 권익위에 있던 멀쩡한 부패 담당 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경찰이 군인이 이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았네요. 아닙니다. 예. 중요한 좋은 말씀 이야기입니다.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막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해외 구독자를 만나시니까요.
해외 구독자들이 장윤 선배가 말을 많이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러니까요. 말씀 많이 하셔야죠. 네. 예. 아니 오늘 댓글창 너무 감사한데요. 이정미님께서 장윤성 기자님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가을날 산책도 좀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좀 빌려다 보고 뭐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왜 이렇게 서럽고 가슴이 아플까요?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왜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거리에서 광장에서 옛날에는 최루탄 맞아가면서 예, 그리고 2016년에는 평화롭게 예, 세계가 정말 와, 저 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품격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게 뭐 무슨 국뽕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있잖아요. 예, 예. 아니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충분하게 자랑할 만한 우리의 업적입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직접 읽어낸 맞습니다. 성과이고요. 예. 예. 제가 1894년 동학혁명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말 선조들이 그렇게 그 항일운동 하면서 일궈온 나라입니다. 그 정신이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정신을 무시하거나 폐퇴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예, 거기서는 뭐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국제뉴스 보다가 대한민국에도 네타냐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엄청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70만 아주 이 익숙한 광장에 모인 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한국이 들었어요. 광화문인 줄 예, 예. 사진이 정말 익숙하더라고요. 예, 예. 사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꼭 우리의 광장, 광화문 광장을 닮아 있는 70만이 모였어도 오늘 네타냐후가 뭐라 그랬냐면 인질 문제 아무도 나에게 설교할 수 없어. 참 예. 불통인 국가 지도자는 어딜 가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나마 영국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기 수출을 일부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국제사회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이런 방식의 불통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가자에서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학교가 무너지거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혹시 안 그런 것인가? 우리도 국제사회, 국제뉴스도 좀 살펴보면서 한국의 현실을 좀 보고 좀 더 깊이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려고 하니까 또 속보가 들어왔네. 뭐 어떤 게 들어갔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예, 오늘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연설을 네, 했거든요. 그리고 4년 중임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개헌 제안을 했군요. 네, 네. 그리고 반국가관 공직자를 해임해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반국가관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뭐 이제 그 친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마도 이런 법안의 형태로 발의를 하겠다는 취지의 원내대표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보면은. 네. 그렇군요. 예. 자, 또 다른 속보 있습니다. 네. 장윤선님 시아버지도 좋아합니다. 김영아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다. 시아버님도 아이고 전국에 계신 전 세계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밴댕이님이 네. 고교영 TV도 김은지의 시사인도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장윤선 취재편님 우리 제작진들이 네. 밴댕이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 가족 아닙니다. 네, 여혜경님도 제가 좋아하는 세 분 기자들의 말씀 듣고 같이 고민해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동접 10,000명이 넘어서 와. 예,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아까 보고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해주세요. 저희 나온 방송에서도 예. 한동안 이제 시청률이 늘 많을 때가 있다가 예. 업다운이 맞아요. 있는데 한동안 또 이제 어떤 날은 5,000명도 되길래 야 우리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보다. 장윤선 그 취재 편의점에 도움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예.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10,000명을 예. 넘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예. 네. 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뉴스 그리고 여러분들께 KBS와 다른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에 발로 뛰면서 제가 또 현달 아니겠습니까? 네. 뛰어서 샅샅이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김은지 기자님 너무 귀여워요.
그렇지만 그도 어느덧 나이가 여기까지. 좀 있다.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 제일 많은 하겠습니다. 댓글이 은지오겹 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은지오겹, 예. 은지오겹, 네. 좋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